사회초년생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투자자들한테는 도움이 되시지 않은 내용일 수 있으니까 방송을 보시다가 내 조카가 이번에 서울에 대학에 붙었는데 방을 얻어야 되는데 직장이 내지는 신혼부부가 가족 중에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한테 이 방송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제가 이 방송을, 이 내용을 이제 문화센터에서도 한번 방송을 했었고,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끝나고 놀 때 이런 강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내지는 직장인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기 전에 연수할 때도, 심지어 뭐라고 하죠? 좋은 대학,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공유를 널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재테크 방송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어부가 밤새워 잡았더라도 그물이 찢어지면 만사 허사죠. 지금 부동산 경매 당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몰랐다.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 이거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가 아니더라. 오래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상식선으로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집,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부르기 쉽죠? 부르기는 다양한데 실제로 그 물건의 용도가 다가구인 경우, 자, 이게 이름이 무슨 오피스텔일 수도 있고요, 무슨 원룸 있고, 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간판이 있죠. 그거는 소유자가 등기할 때 붙이기 나름입니다. 용도는 건축물 대장에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기준이지, 이게 간판에 오피스텔 돼 있어도 오피스텔 아닌 것도 있어요. 자, 고시원 붙이기 나름이죠. 지금 이 명칭은 그냥 부르기 쉬운 거지, 기본적으로 기준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우리가 말하는 다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부르기 나름이에요. 붙이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서빙하는 이모한테 이모 한다고 진짜 우리 이모 아니잖아요. 이모는 피가 섞인 이모가 있고, 그냥 나이 드신 분 부르기가 애매해서 이모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죠. 이건 그 이모예요. 식당 이모예요. 식당 이모. 피가 섞인 진짜 우리 이모는 공유물 대장을 봐야 됩니다.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간판이 이렇게 있어요. 무슨 땡땡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가구란 여기에 이렇게 제가 친구들을 보라고 말을 좀 쉽게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한 층에 101호에서 105호까지, 뭐 어디는 전망이 좋고 어디는 뭐 좀 넓고 뭐 차이가 있겠지만 등등, 이 건물에 한 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하나 둘 셋 넷 24개의 방이 있어요. 24개 호의 방이 있어요. 자, 이 24개 호가 각각의 개별 등기가 돼 있는 거야. 개별 등기가 돼 있다는 거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101호라고 따로 등기가 떼지는지, 건물이 통으로 떼지면서 101호, 102호, 103 개별 등기가 돼. 집주인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 집주인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공동 명의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단독 명의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자유예요. 집 지을 때. 자, 그래서 오피스텔이라고 돼 있지만 101호, 102호, 103호가 가까이 개별 등기 돼 있다면, 이게 경매 들어가도 101호, 103호, 101호 이렇게 따로따로 경매가 진행돼서 옆에 있는 호수의 세입자들의 보증금하고 나하고는 무관, 나는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 자, 이런 경매 물건은 어떤 경우이냐면 2018 타경에 1, 2, 3, 4에 물건 번호 1번은 101호, 2번은 103호 각각 건물이 통으로 나왔지만 개별 등기인 거는 옆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전세든 월세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만 경매
사건하고 이거에 낙찰되든 안 되든 요거만 신경 쓰시면 돼요. 문제는 통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 집주인이 이거를 개별 등기를 안 하고 전부 다 한 사람 앞으로 등기,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인도 있지만 개별 등기 되지 않은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물건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집에 대출이 집값이 30억 정도 돼. 대출이 10억 정도 있어요. 괜찮죠? 집값의 반만 대출이 있으니까. 그 여기에서 전세 들어가요. 왜? 30억에 10억밖에 대출이 15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시중의 전세 요 근처의 전세가 8천 7천 하는데 5천에 들어오는 거예요. 5천에. 근데 요때 착각하는 게 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전세야. 5천만 원씩 24개를 전세 줘서 감정하면 30억이 이 감정가는 30억인데 은행 대출에 전세 들어있는 보증금 합하면 한 55억 돼버려요.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그때 이게 다 개별 등기 되어 있는 집인지 다가구인지에 따라 자 이런 집의 특징은 이자를 못 내요. 다 월세를 전세를 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건축주가 새로 짓고 나서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월세 받아서는 그 공사비를 못 주니까 일단 지금 전세를 줘서 막다 보니까 이 집이 이자를 대출 이자를 자기 돈으로 내야 돼요. 월세 받아서 못 내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집을 보러 갔을 때 옆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집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으면 그냥 시중 전세보다 싼 거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이런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좀 괜찮아요.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피해가 막심합니다. 너무 깊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좀 큰 흐름만 제가 그런 집에 들어갈 때 주의해야 돼요. 예.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1차인의 보증금 합계 24개 방에 보증금 합계 비어있어도 2차권 등기돼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보다는 뒤에 들어왔지만 최우선순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최우선순위 대상자는 최우선순위는 말 그대로 뒤에 들어왔지만 약자 보호 차원에서 이 사람 보증금은 경매 들어가면 뒤에 들어왔어도 우선순위 만약에 이 사람이 최우선순위에 해당되면 나보다 뒤에 와서 먼저 받아 그러면 나중에 받아갈 게 없다. 그 다음에 은행의 대출 이 세 가지가 지금 순위 다툼을 하는데 이 순위 다툼의 그 돈은 매각 대금의 2분의 1 한도 자 50억이 팔렸으면 25억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우선 순위 가져가고 남는 사람 너 순위 배당을 한단 말이죠. 요때 자 순위 배당 좀 어렵죠. 자 그러니까 다가구 들어가실 때 개별 등기 안 된 집 들어갈 때는 나머지 사람들하고 순위 다툼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최선 순위가 되나 안 되나 여기서 희비가 많이 엇갈립니다. 자 최우선 순위 받고 나서 순위 배당 받을 때는 뭘로 하냐 이때 확정일자를 해요. 전입이 아니에요. 확정일자 안 받은 사람은 돈 다 못 받았어. 여기 배당 받을 게 없어요. 기준이 없죠. 그래서 확정일자 받으라는 거예요. 최우선 순위 배당 받을 때는 전입일자로 하고 최우선 순위에서 못 받은 돈 말하자면은 5천만 원을 보증금 중에 2,500 최우선 순위 받고 나머지 2,500을 받으려니 확정일자 안 받으면 여기 못 밀리는 거예요. 이런 물건이 경매 들어가면 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 가압류 막 이렇게 있어서 그때 순위 싸움 할 때 기준이 없어요. 확정일자 안 받으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옆집이 경매 들어가서 다 배당 요구했는데 본인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만 모르고 경매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냐. 아침에 일찍 나가고 외국에 출장 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당 경매 들어간 거를 몰라가지고 배당 요구를 해야 최우선도 받고 확정일자가 별로 배당을 받아야 할 텐데 말하자면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가면 이 보증금은 이제 집주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 낙찰자가 낙찰금을 낸 돈으로 법원에서 나눠주는데 배당을 받겠다고 저는 이 집의 세입자라고 표현 안 한 사람한테는 연락도 안 갑니다. 잘 되고 나서 배당 받아가라고 그러면 자기가 뭐 전입일자와 뭐 확정일자를 갖춘 뭐 진정한 임차인이라도 자기가 배당 요구 안 하면 알 길이 없어요. 법원에서는 그냥 권리 없이 사는 사람인지 그래서 배당 요구 안 해서
피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꼭 해야 되고,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누가 봐도 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외국에 나가 있었다든지 배당 요구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기록을 첨부해서 배당 요구 종기를 연기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우왕좌왕 해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이 집을 중개했던 부동산을 찾아가요.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시간과 날짜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왕초보 부동산 경매 왕책에서도 이런 어떤 보증금 사건을 한번 다뤄봤었는데 그 기사가 아주 시끄러웠어요. 대림동 보증금 100억대 신탁 건물 사기 사건에서. 근데 거기서 그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에 거기 사시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집을 구하면서 가족들은 멀리 있고 혼자서 진짜 이 타지에 와서 이런 일을 당했어요. 자기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데 이 계약 자체가 임대차 보증금 보호받는 계약이 아닌데 그 기사 내용이 좀 저는 좀 정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제주도에서 어른들이 서울 올라갈 때 육지 것들 조심하라 그랬는데 내 육지 것들을 조심 안 해서 이런 일이 난 게 아니고 임대차 보호법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나.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행위를 안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죠. 보호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신탁 물건이 늘어나고 있어요. 신탁 물건은 집 주인이 그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탁 회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위임한 상태예요. 신탁 등기가 돼 있는 물건은. 최근에 이런 물건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신탁 회사랑 계약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하니까 집주인 맞아요. 신탁 대출 받은 집주인이죠. 이 사람하고 계약한 계약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게 그 신탁 사기 사건의 전말입니다. 육지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임대차 보호법의 기본. 근데 여기에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부동산. 이 부동산이 이 집주인하고 지인이에요. 안전하다. 봐라.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냐. 봐라.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냐. 어딜 봐서 저 사람이 돈이 없어 보이냐. 서울에 이렇게 번듯한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확인 없이 계약한 경우. 그 다음에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신탁회사에서 공문을 보내줬어요. 그때 당시에. 자료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무궁화 신탁회사에서 뭐라고 공문을 보내줬냐면, 자, 이 사람한테 보증금 줘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신탁회사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공문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의 말에 믿고 집주인의 말을 믿고 신탁회사의 공문을 완전히 본점에서 요점에서 어긋났죠. 제가 아까 제 방송 5강 6강에 보시면 각도기에서 많이 어긋난 그 기준은 뭐냐,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이 물건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 공매가 들어갔을 때, 배당 내지 배분할 때 임대차 보호법으로 하지, 예외를 둬서 예외 이 집은 신탁회사에서 공문 보내줬으니까 예외를 한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을 알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에요. 잘못된 계약을 한 사람이 구제 못 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돈이 이 사람의 전 재산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돈으로 회사를 다니고 대학을 다녀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라 처음부터 아예 이런 계약을 안 해야 된다. 차라리 월세를 살아라.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잘 나오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애초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에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의 피해지 집주인하고는 상관없어요. 전세자금 대출은 등기에 공시하지 않는 신용대출입니다. 세입자가 뛰면 세입자가 벌어서 갚아야 돼요. 집주인의 빚이 아니에요.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가서 돈을 띄면 내 신용대출을 날리는 거예요. 집주인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
부동산하고 집주인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서 월세를 받는다면 30만 원 더 내야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경매만 안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경매 들어가면 손해가 막 심한 물건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차라리 월세 살아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세입자의 신용대출은 집주인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집주인하고는 상관없어서 집주인하고 부동산은 좋게 얘기하죠. 이때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다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집주인과 부동산에 도움 없이 그 집에 101호, 103호가 얼마에 사는지 알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이 계약 5천만 원짜리 하나 계약하겠다고 잘 안 보여주죠. 특히 여기가 세가 잘 나가는 지역에 다른 집은 8천만 원인데 우리 집 5천이야.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요? 계약 안 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입게 되면 자기의 신용대출을 자기가 갚아야 되는 그 집에 경매하고는 그 집주인이 안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고 가야 되는 신용대출이라.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잘 나오면서 이런 일이 더 늘어났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그만큼 그 집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 보증금에 피해가 없나를 많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비슷한 집이 이 주위에 얼마인가도 봐야 되지만 그 임대차 보호법에서 어떻게 배당하느냐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에 나와서 등기부 등본 보는 것도 어렵고 제가 쉽게 얘기한다고 했지만 제 말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 못하면 막심한 피해가 일어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에요. 집주인 앞으로 채권을 만들어서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이미 집주인이 재산이 없다면 그것도 받아내기 어렵고, 또 재판을 한다는 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또 써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약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받아낼 수 있죠. 예, 법적으로 법이 정하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그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받아낼 수 없어요. 재산이 없다면.